지난 시간에 우리는 톰슨의 전자의 비전하량 측정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톰슨은 전자뿐만이 아니고 동위원소와 질량 분석계를 발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선관입니다. 음극선은 음극에서 튀어나와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실험을 자세히 해보니 음극에서 나오는 입자뿐만이 아니고 양극에서 나오는 입자도 발견되었고, 이것을 커널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커널레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음극선을 조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음극선과는 결과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음극선이었었다면 이렇게 위방향으로 휘어질 텐데, 양극선과는 아래 방향으로 휘었습니다. 이 말은 양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Q 오버 M이 매우 작았다는 뜻입니다. 디프렉션 앵글이 Q 오버 M과 상관이 있는데, 음극선에서는 매우 큰 값을 주는 반면에 양극선에서는 이 각도가 매우 작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양극선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음극선간인 경우에는 비전하량이 언제나 동일한 값을 주는 데 비해서 양극선인 경우에는 이 기체 안에 어떤 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양극선은 양이온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실험 사실을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양이온이 왜 생기냐면은 음극에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가속이 된 다음 음극선 간에 있던 중성 기체와 부딪히게 되면은 중성 기체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면은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극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험 결과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음극선과는 달리 양극선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리고 전자에 비해서 양이온은 질량이 수천 배 크기 때문에 이 디프렉션 앵글이 작다라는 것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기체 안에 어떤 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양이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Q 오버 M이 달라지는 것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이온을 측정할 때 사용한 실험 방법이 전자를 측정할 때 실험한 방법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양이온을 측정할 때 사용한 방법을 우리 보통 파라볼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라볼라 메소드하고 전자를 측정할 때 실험 장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필요로 한다는, 6C가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M이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전자를 측정할 때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수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파라볼라 메소드에서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측정할 때는 전기장에 의해서는 플러스 Y쪽으로 힘을 받지만 자기장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쪽으로 힘을 받게 돼서 전자는 Y축 위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파라볼라 메소드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전기장에 의해서는 Y방향으로 힘을 받지만 파란색으로 표현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는 X축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궤적은 포물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파라볼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전기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Y축 방향의 식입니다. 이거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은 전기장에 의한 힘으로 표현되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y좌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식의 유도 과정은 알 필요가 없고 y가 어떤 변수에 의존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y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전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도 풀 수가 있는데 x는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x의 위치는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계수 중에 n분의 q가 있다는 것입니다. y에도 n분의 q가 의존하고 x에도 역시 n분의 q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두 식을 종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2차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차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궤적이 포물선 궤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물선의 계수는 이 앞부분인데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양이온의 q분의 m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포물선 궤적의 계수를 측정하게 되면은 양이온의 q분의 m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것이 포물선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물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양이온을 어사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그러면은 이 포물선의 어떤 입자는 여기에 찍히게 되고 어떤 입자는 여기에 찍히게 될 텐데 이 두 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Q 오버 M은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은 V가 다른 것입니다. V는 뭐냐면은 소스에서 나오는 양이온의 초속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Q분의 M을 갖고 있는 양이온이지만 초속이 다르게 되면은 어떤 입자는 여기에 찍히고 어떤 입자는 여기에 찍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입자들은 모두 다 일정한 포물선식에 찍히게 됩니다. 이것은 톰슨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물선의 일부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톰슨의 실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네온의 실험인 경우에 두 개의 포물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포물선은 각각 무엇에 해당하냐면은 네온의 20번 네온의 그리고 22번 네온의 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온이 동위원소가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은 실제로 동위원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톰슨이 아니고 소디입니다. 근데 소디가 발견한 동위원소는 전부 다 방사성 원소였습니다. 원래 불안정한 원소였습니다. 그래서 톰슨의 실험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동위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위원소는 모두 다 방사성 원소였었는데 톰슨이 발견한 네온의 동위원소는 방사성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방사성 원소가 아니더라도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데 연구에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n분의 q이기 때문에 q를 알고 있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 방법을 응용을 해서 원자의 질량, 분자의 질량, 다시 말하면 원자량,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의 이론을 수정을 해서 만든 질량 분석기입니다. 질량 분석기는 현재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분석기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기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네온가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픽이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 기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에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에스톤이라는 사람은 톰슨의 대학원생입니다. 톰슨의 대학원생이 네온 실험을 발전시켜서 질량 분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에스턴은 톰슨하고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네온 실험을 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참전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질량분석계를 만들고 질량분석계를 만들어서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탄 업적은 대부분의 원소들이 다 동위원소의 혼합물임을 밝혀내서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에스톤이 네온 실험을 하고 나서 바로 착수한 실험은 바로 클로린 원소의 실험이었습니다. 클로린도 마찬가지로, 네온과 마찬가지로 픽이 2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클로린도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소는 질량이 35고 다른 하나는 37번. 그 다음에 존재하는 양은 75%, 25% 돼서 클로린의 분자량은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75%, 25%. 그래서 클로린의 분자량은 35.5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다른 원소도 많은데 왜 클로린 원소를 했을까가 의문입니다. 그 전에 이 질량분석계는 원자의 질량뿐만이 아니고 분자의 질량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분자의 질량을 측정해 보면은 픽이 3개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클로린은 동위원소가 있는데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클로린 분자는 35번이 2개로 이루어진 분자인 경우에는 70번에서 픽이 나올 것이고 하나는 37번, 하나는 35번이 되면 질량이 72인 돼서 픽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둘 다 37이면은 74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질량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픽이 3개가 나온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클로린이 2개의 동위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듯이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데 왜 특히 클로린을 했는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스톤이 실험하기 전 100년 전에 약 1815년, 16년 사이에 의사인 프라우트라는 사람이 하나의 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가설이냐면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원자량은 모두 수소 원자량의 정수배였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실제 기본 입자는 수소이고 다른 원소들은 수소들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이 모두 다 수소의 정수배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10몇 년 지나서 1828년에 베르셀리우스가 염소의 원자량을 측정을 했는데 염소의 원자량은 정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35.5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트의 가설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100여 년 지나서 에스톤이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니 염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의 원자량을 갖는 2개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고 35.5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자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돌턴에 주장한 원자는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분해될 수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내부 구조가 없는 구슬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1897년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원자 안에 있으면은 양전하를 띤 미지의 물질도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그럼 양전하를 띤 입자는 원자 안에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톰슨은 양전하를 띤 입자는 원자 안에 골고루 푸딩처럼 퍼져 있고 음전하를 띤 전자가 마치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라는 푸딩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양전하를 띤 입자는 톰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 내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국소화된 공간 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자 핵으로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대략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는 옹스트롬 단위, 원자의 크기는 옹스트롬 단위니까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인데 비해서 러드퍼드가 발견한 원자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로 매우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발견하면서 러더퍼드가 주장했던 것처럼
원자 내에 전자가 정해진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고 전자 구름 분포로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러더퍼드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했는지, 양의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떻게 국소화된 공간에만 존재하고 있는지를 어떤 실험적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금원자들을 모아둔 금박이 있고 여기에 알파 입자를 쏘아주게 됩니다. 근데 알파 입자는 질량이 전자의 7000배 정도 되고 이 또 빠져나가는 속도도 거의 광속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의 궤적은 전자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비교적 무거운 양전하를 띤 입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톰슨의 푸딩 모델에 의하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알파 입자들은 녹색으로 표현되듯이 포워드 쪽에서 산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포워드 쪽에서도 물론 알파 입자가 산란이 되지만 백워드 쪽에서도 산란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더퍼드는 이 백워드 스캐터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원자이고 원자 안에 양의 전하를 띤 입자가 넓게 퍼져 있게 되면은 전자기학을 이용을 해서 알파 입자의 궤적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궤적을 그려보면은 포워드 쪽에서만 스캐터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녹색 부분이 바로 포워드 스캐터링이 되고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백워드 스캐터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자 내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위 그림처럼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뭉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궤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궤적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백워드 스캐터링입니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관찰된 백워드 스캐터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원자가 아래처럼 구성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매우 작은 공간에 뭉쳐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더퍼드는 원자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위 그림처럼 10개의 알파 입자를 쏴줬을 때 2개 정도 알파 입자가 관측되는 것이, 백 스캐터링이 된 것이 2개가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10개가 아니고 10,000개의 알파 입자를 쏴주게 되면은 오직 2개만이 발견됐었습니다. 이 2개밖에 되지는 않지만 자기 실험 결과에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더퍼드 모델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전하를 띤 입자가 10-15승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으면은 양전하들끼리 반발력이 매우 클 텐데 어떻게 핵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전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달은 중성이지만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기학에 의하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운동, 회전운동도 가속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은 회전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은 빛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빛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핵에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전자기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는 붕괴하지 않고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은 핵물리학에서 나오는데 핵물리학에 의하면은 이 핵에는 양성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성자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 전자기력 이외에 강력, 양력이라고 하는 핵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물리학에 의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간에는 강한 핵력이 존재하여 전자기력을 극복하고 핵이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은 보호가 하게 됐는데, 보호에 의하면은 미시세계에서는 고전 역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고, 따라서 새로운 역학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양자역학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역학체계를 이용을 해서 수소원자가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은 아니고, 다른 체계를 이용을 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첨부하자면은, 이 두 번째 문제의 중요점은 왜 전자가 도는데 왜 빛을 방출하지 않냐에 대한 설명을 양자역학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는 띄워놓고 챕터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